임금, 가변자본 플러스 잉여가치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 그런데 그래서 있지만 이때까지 했는 것이 이 잉여가치는 노동자가 임금을 받고 이만치 새로운 가치를 임금을 받고 이만큼 새로운 가치를 임금을 이만큼 받고 그러고 나서 새로운 가치를 이만큼 창조를 그지 창조를 했고 그래서 임금 받은 거 빼버리면 요것이 잉여가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 근데 지금 현상에서는 우리 부르주아가 뭐 지금 다 이야기하면 잉여가치라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자꾸 이윤이라고 이야기하잖아. 그럼 이윤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이유는 뭐냐 하니까 자본가들도 그런 생각을 모두가 그래. 이유는 어떻게 되냐 하니까 결국 자본가가 이만큼 돈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나온다. 이래가지고 이윤이라는 개념이 나온다 이 말이야. 막스는 잉여가치는 가변자본에서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부르주아들은 이윤은 자본가들이 기계도 사고 원료도 사고 노동자도 고용을 한 그 통투자자본에서 나오는 것이 이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윤이라는 개념이 그렇다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나오는 것이 이쪽에서는 우리가 착취율이라고 하면 잉여가치율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했잖아. 잉여가치율. 잉여가치율이라고 하는 것은 가변자본분이 아니야. 가변자본분에 잉여가치라고 해가지고 이건 뭐야? 필요노동이고 잉여가치는 가변자 필요노동 아니야. 필요노동에서 잉여노동 이래가지고 잉여가치라는 개념이 나왔지 이윤이라는 개념이 안 나왔어요. 근데 부르주아 경제학에서는 혹은 부르주아 사람들은 이윤율이라고 자꾸 이야기한다 이 말이야. 이건 뭐야? 총투자액이야. 총투자액에서 잉여가치라니까. 잉여가치 혹은 잉여가치라고 이제 안 하고 이윤이라고 한다 이 말이야. 총투자액이라고 하는 게 아까 이야기해서 이게 이제 불변자본이 콘스탄트 캐피탈, 가변자본이 베어리어 캐피탈, 잉여가치 S 이렇게 돼버리면 이윤이라고 하는 게 C 플러스 V에다가 S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 말이야. 잉여가치라는 것은 S 나누기 V가 이제 잉여가치율이고. 그래서 지금 막스가 지금 3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흔히들 신문이나 뭐 모든 사람 이야기하는 그런 개념하고 지금 자기가 이때까지 분석해 온 것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그걸 좀 이야기 자꾸 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는 이 자본론이 하나의 큰 특색이 하나 있는 것이 흔히들 그 보통 사람이 이야기하는 말하는 경제 용어가 현실 막스가 자본론 1권에서 분석해낸 진짜하고 어떤 식으로 연관이 있느냐. 그 현실에 나타나는 것이 이제 가짜다 이 말이에요. 가짜. 이런 가짜의 이야기가 왜 진짜로부터 어떻게 해서 이런 가짜 그런 가상이 나타나느냐 이걸 지금 3권에서 자꾸 이야기한다고요. 그지? 그러니까 이건 부르주아 사람들이 부르주아지들이 이야기하는 이윤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가가 이렇게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 딱 하는 거라 이 말이야. 근데 막스는 잉여가치하고 이윤하고는 크기는 같아요. 크기는 같은데 개념이 다른 거야.
잉여 가치를 딱 이야기해버리면 이거는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했다 이렇게 딱 이야기하잖아. 그 개념이 전혀 다르잖아. 그래서 그 나오는 게 저기 212번 제일 밑에 있잖아. 이 막스는 지금 상품의 가치하면 불변자본 플러스 그지? 212페이지 제일 밑에 있잖아. 불변자본 플러스 가변자본 이익 가치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이 부르주아지는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하니까 자본가들이 비용 가격, 이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된 게 비용 가격이에요. 비용 가격. 코스트 프라이스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어떤 초과분이다. 상품의 가치라는 것은. 그럼 이 초과분은 어디서 나오냐 하니까 자본가들이 이 비용 가격을 지급했기 때문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 이윤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초과분이다. 이래가서 이 초과분을 이윤이라는 이런 개념을 한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막스가 지금 이윤이라는 이 개념이 뭐냐, 현실에 지금 쓰이고 있는 이윤이라는 개념이 뭐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1편이에요. 1편에 대한 이야기가 잉여 가치가 그랬잖아. 제목이 그렇잖아. 잉여 가치가 이윤으로 전환하고 잉여 가치율이 이윤율로 전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 제일 1편 그 제목이 그렇잖아. 그 다음에 2편은 어떻게 되냐 하니까 2편이 이제 이윤이 평균 이윤으로 전환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이윤이 평균 이윤으로 전환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래서 되면 이때는 이제 저걸 해야 돼. 자본가끼리의 경쟁을 도입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가끼리 경쟁하는 것이 자본가끼리 경쟁을 두 개의 그 범주로 나눌 수가 있어. 하나는 동일한 산업 안에 동일한 산업 안에서 자본가들이 경쟁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상이한 산업 사이에서 경쟁하는 걸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동일한 산업에는 컴퓨터 산업이야. 컴퓨터 산업에 여러 사람들이 여러 자본가가 투자를 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자기들끼리 경쟁을 할 거 아니야. 경쟁을 하는데 거기에서는 어떤 경쟁을 하냐 하니까 될 수 있으면 좋은 기계, 훌륭한 기계를 도입을 해가지고 상품을 값싸게 만들어가지고 시장에 내 팔아가지고 다른 자본가들이 해가지고 시장을 많이 점유하는 그런 경쟁이다 이 말이야. 같은 기계, 아니 매우 좋은 기계를 도입을 해가지고 컴퓨터를 값싸게 팔아가지고 값싸게 만들어가지고 시장에 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시장을 점령하는 그런 경쟁이야. 그지? 근데 상이한 산업 사이에서 경쟁에 가는 건 예를 들면, 그래서 이 동일한 산업 안에서의 경쟁에서 모든 자본가가 동일한 근데 이윤율을 얻는다고 동일한 경쟁을 자꾸 하다 보면 결국 동일한 이윤율을 얻게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가정을 한다고. 계속 동일한 이윤율이라고 하는 사실 그런 거는 나타나진 않았지만 머릿속으로 우리가 상상을 하면 경쟁을 하다 보면 동일한 모든 자본이 컴퓨터 산업에서는 모든 자본가들이 동일한 이윤율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럴 때는 실제로 어떻게 되냐 하니까 컴퓨터 생산자들이 동일한 기술을 사용하게 되어버리면, 그지? 동일한 기술을 사용하게 되어버리면
상품 가격을 동일한 가격으로 만들어내 버리니까 그게 경쟁은 끝이 그런 거야. 그지? 그래 되면 평균 이윤율이 나오는데 평균 이윤율이 형성이 되는데 이때는 어떻게 형성이 되냐 하니까 동일한 생산 방법이야. 동일한 생산 방법을 모든 자본가들이 동일한 생산 방법을 채택함으로써 평균 이윤율을 얻게 된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상이한 산업이야. 한쪽에는 컴퓨터 산업이 있고 한쪽에는 섬유 산업이 있다 이러자고요. 그러면 섬유 산업하고 컴퓨터 산업하고 컴퓨터를 만드는 기술하고 섬유를 만드는 기술하고 전혀 다르잖아. 기계도 다르고 뭐 다 다르잖아. 그러면 동일한 산업 안에서 있듯이 동일한 생산 방법을 채택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 하니까 만약에 컴퓨터 산업에서 이윤율이 높다 이래버리면 이 섬유 산업에 있는 친구들이 섬유 산업을 안 하고 자본을 빼가지고 일로 가야 돼. 그지? 이쪽으로 가버리면 어떤 현상이 생겨? 여기는 생산물이 많이 생겨가지고 공급이 많아져가지고 컴퓨터 가격이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이윤율이 떨어지고 이쪽에서는 섬유 산업에서는 자본이 빠졌기 때문에 생산량이 적고 그지? 수요 그대로 있다가 생산량이 적어지니까 가격이 올라가지고 이윤율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평균 이윤율이 형성되는 거라고요. 그지? 근데 이때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이 이게 이제 자본 이동이야. 그지? 이거 평균 이윤율이 생기는 것은 이윤율이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자본은 이동이야. 자본은 이동을 통해 가지고 평균 이윤율이 형성이 되는 거야. 근데 자본의 이동을 우리가 생각할 때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예컨대 컴퓨터 산업의 이윤율이 굉장히 높다 이러자고요. 그러면 섬유 산업에서 컴퓨터 산업으로 자본을 이제 옮길 거 아니야. 자본을 그걸로 이제 섬유 산업이 이윤을 더 얻기 위해 섬유 산업을 그만하고 이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컴퓨터 산업으로. 근데 자본을 옮긴다는 것이 봐. 섬유 산업에 사용하는 기계를 가지고 컴퓨터를 만들 수가 없잖아. 그 자본을 옮긴다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지? 그 때문에 결국 자본을 옮긴다는 이 이야기는 섬유 산업의 자본이 사실은 이 컴퓨터 산업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저쪽에 증권 시장에 있든지 아니면 은행에 있는 그 자본들이 이걸 보고 말이야. 아, 이게 섬유 산업이 안 되고 저게 컴퓨터 산업이 되는가 이러면 섬유 산업에 자기가 투자했던 돈, 주식을 그냥 팔아버리는 거야.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이 컴퓨터 산업 주식을 사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본이 이동한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 쉽잖아. 그러면 이 컴퓨터 산업에서 주식을 발행할 뿐만 모든 사람을 그거 산다고 막 몰려들 거 아니야. 그럼 그 돈 가지고 컴퓨터 산업을 확대를 해버린다 이 말이야. 그러면 생산량이 많아져 가지고 이윤율이 낮아지고 이 섬유 산업에서는 돈을 구할 수가 없다고. 그지? 그 때문에 컴퓨터 섬유 산업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올라가 가지고 이윤율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된다 이렇게 봐야 된다. 그지? 이 자본의 이동이 그런 식으로 그래서 동일한 산업 안에서는 결국 평균이윤이 자본가들 간의 평균이윤이 형성되는 것은 동일한 생산 방법을 채택할 때 평균이윤이 형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상이한 산업 사이에서는 결국 자본이 이동해야지 자본이 이윤율이 낮은 부분으로부터 높은 부분으로 이동을 해야지 평균 이윤율이 형성되는데 이동할 때도 지금 생산 이윤율이 낮은 부분의 자본이 걸러 가는 것이 아니고
더 크게 본다면 그 사회의 유효 자본이 이윤율이 높은 부분으로 대거 이동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 말이야. 그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 평균 이윤율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생기는 거야. 이윤이 평균 이윤이라는 개념이 생기면 이 평균 이윤이 뭐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막스가 어떻게 평균 이윤을 어떻게 규정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막스가 지금 표를 하나 만들어냈어요. 내가 또 저기 이야기 해놨어. 뭐 이렇게 지금 그 3의 2의 3을 보라고 그 220페이지 평균 이윤이 생기고 평균 이윤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 지금 설명한 방법이 이런 거야. 제가 지금 막스는 기본적으로 뭐야? 이윤이라 하는 것은 잉여가치 아니야. 잉여가치하고 이윤은 크기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근데 평균 이윤이라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이윤을 자본의 크기대로 나누어 가지는 거라고. 자본의 크기대로. 평균 이윤이라 하는 건 그렇잖아. 평균 이윤이라 하는 것은 여기서 근데 평균 이윤율을 뿌리면 그 사회, 그 산업이라 하면 그 산업, 그 사회 전체 이윤 총액에다가 그 사회 전체의 이윤 총액을 그 사회 전체의 총 투자액에다가 총 투자액으로 나눠 보면 평균 이윤율이라 하는 게 나오는 거야. 아까 그 이윤율이라 하는 것이 이윤 나누기, 자기가 받은 이윤 나누기 총 투자액과 마찬가지로 사회 전체로 본다. 사회 전체의 총 이윤을 가지고 그 사회 전체 총 투자액을 나눠버리면 이 평균 이윤이라 하는 개념이 나오잖아. 그래서 지금 그게 표 그 220페이지에요. 이봐. ABC라 하는 거는 각 산업이야. 각 산업에서의 그 평균적인 자본의 이야기야. A라는 산업이 예컨대 뭐 섬유 산업이라 하고 B라는 산업이 무슨 산업이고 C라 하는 컴퓨터 산업이고 뭐 이런 거라고. 그 A라는 산업은 지금 이 불변자 기계 원료로 구성된 게 40이고 그 다음에 임금을 60을 줬고 지금 정부가 자본이 모두가 100원을 투자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모두가 100원을 투자하는데 그 비율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C는 60원에다가 40원. 그러니까 100원을 투자하는데 그 비율이니까 결국 A라는 산업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이다. 노동에 더 많이 투자를 했다. 이런 이야기라고. 비율적으로,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C라는 산업은 이 기계나 원료에다가 더 많이 투자를 했다. 자본집약적인 산업이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그지? 그리고 B라 하는 산업은, 그 사회에서는 평균적이다. 평균적인 산업이다. 노동집약적도 아니고 자본집약적도 아니고 평균적이다. 이렇게 이제 본다고요. 그러면 봐. 그러면 우리가 잉여가치율을 100%라고 하는데, 잉여가치율이 100%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니까, 이거 이거잖아. 이거 내가 지금 이야기한 게 잉여가치율이라고 하는 게 이거잖아. 이 필요노동하고 잉여노동하고 여기 자 1대1이다. 필요노동 잉여노동 1대1인데 이걸 우리가 가정하는 게 뭐냐 하니까 노동자들도 이 산업에서 저 산업으로 자기가 고용을 바꿀 수 있잖아. 일자리를 바꿀 수 있다고요. 왜 바꾸냐 하니까 어느 산업에 가니까 이 비율이
임금에 대해서 잉여가치의 비율이 너무 크더라. 착취가 너무 심하더라. 이런 이야기고. 또 어떤 산업에 가면 말이야, 오히려 착취가 너무 적더라. 이러면, 그런 식으로 되면 노동자가 글로 모이게 되고 이런 식으로 된다. 이 말이야. 그때 결국은 노동자가 자꾸 이동해버리면 그 산업 전체에서, 임금하고 잉여가치의 비율이 동일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야. 노동자가 이제 이동하는 거야. 노동자가 이동해버리면 자기가 받는 임금하고 자본가에 공짜로 주는 잉여가치하고 그 비율이 같아질 수밖에 없다. 이게 저거예요. 이것이 잉여가치율이 그랬기에 각 산업마다 동일하다고 이렇게 보는 거라고. 각 산업 이게 잉여가치예요. 그래서 그게 있듯이 잉여가치율이 지금 100%라고 보는 거라고, 그지? 잉여가치율 100%라고 보면 어떻게 되냐 하니까, A 산업에서는 잉여가치가 V가 60원이니까 S 잉여가치는 60원이 되잖아. 100%니까. 그 다음에 B 산업에서는 임금이 50원이니까 20원인데 잉여가치율이 100%니까 이윤도 100이고, 그 다음에 C 산업에서는 임금이 40인데 잉여가치율이 100%니까 이윤이 40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그치? 이렇게 가지고 여기에서 그러면 평균 이윤율을 어떻게 구하냐 하니까 평균 이윤율을 구하는 것이 결국 잉여가치 합계가 150이잖아. 제일 S의 합계가 150이잖아. 그지? 150을 C 투자액이 150원이고, 그렇게 기계 원료 사는데 투자한 돈이 150원이고, 그 다음에 임금에 투자한 돈이 150원이잖아. 그지? 사회 전체로 보면, 그게 이제 ABC라는 산업이 그 사회에 있는 모든 공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하고 있는 거야. 그지? 그러면 그 사회의 평균 이윤율은 총 투자액, 그지? 총 잉여가치 이렇게 되잖아. 그 총 잉여가치라고 하는 게 지금 S 전부 합계, S의 합계 아니야. S의 합계, S 합계가 지금 150원이었잖아. 그죠? S 합계가 150원이고, 총 투자액은 이 C에 대한 총 투자액, C 합계하고, 플러스, 그 기계 원료를 사는데 돈 했는 투자액 총계하고, 그 다음에 임금 총계, 임금 합계하고 다 합친 거 아니야. 그런데 보니까 그 C 전부 합치니까 150원이고, 그 다음에 임금 다 합치니까 150원이고,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이 이렇게 뿌리면 결국 50%가 사회 평균 이윤이라는 개념이 나온다 이 말이야. 그지? 사회 평균 이윤이야. 그래서 이 사회 평균 이윤율이 지금 50%가 나타났다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 무슨 이야기냐 하니까 각 자본이 자기가 투자한 돈에 대해서 평균 이윤율 50%만큼 평균 이윤을 받는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평균 이윤이 형성되었다 할 때는 어떤 이야기가 되냐 하니까 봐. 그 다음에 324페이지인데 지금 여기 A 산업은 40, 60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니까 이 60은 잉여가치인데 잉여가치를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고 결국 평균 이윤을 받게 된다 이런 이야기라고. 투자액이 40, 60이잖아. 여기에 대해서 평균 이윤을 받으면 50원이 되고
B라는 산업에서도 투자액이 100이잖아. 100이니까 평균 이윤을 받으면 50이 되고, C라는 산업에서도 100을 투자했기 때문에 50을 받기 때문에 평균 이윤이라는 투자액에 대해서 받는 이윤이기 때문에 100을 투자했기는 모두가 50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라고.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니까, 자, A는 실제로는 노동자를 착취한 거는 3회 2, 3회 표 그치 잉여가치는 60원인데 자기가 받는 평균 이윤은 50원 밖에 안 받는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 다음에 B산업에서는 자기가 노동자로부터 착취한 돈이 50원인데 자기는 평균 이윤은 50원 밖에 못 받고, 그 다음에 C에서는 노동자로부터 착취한 금액이 잉여가치가 40원인데 평균 이윤에 의하면 50원을 받는다. 이런 결과가 생긴다 이 말이야. 그죠? 그럼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니까 결국은 각자본이 노동자를 착취한 잉여가치 하고, 그 다음에 각 자본가가 수취하는 평균 이윤 하고가 같지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니까. 평균 이윤율이 형성될 때 그럴 수밖에 없어요. 평균 이윤율이라고 하는 것이 각 자본이 착취한 전체 잉여가치액을 합계를 그 사회의 잉여가치 합계를 각 자본으로 나눠가지고 저걸 했잖아. 나눠 먹었다 이런 이야기야. 지금 한번 요거 그 220쪽을 다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A가 지금 100을 투자해, A산업이 100을 투자해가지고 잉여가치를 60을 받았다고. 이러면 100을 투자해가 60의 잉여가치를 얻었으니까 A산업은 60%의 이윤율을 올린다는 거야. 60% 이윤율을 올려요. 그 다음에 B산업은 100을 투자해가지고 50원의 잉여가치를 얻었으니까 50% 이윤율을 올리잖아. 그 다음에 C산업은 100을 투자해가지고 40원의 잉여가치를 얻었기 때문에 이윤율은 40이야. 그럼 각 부분마다 이윤율이 틀리잖아. 그러면 이윤율이 높은 부분으로 자본이 이동하잖아.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본이 이동한다고요. 이동해가 평균 이윤율이 딱 형성이 되는데 그 평균 이윤율이 뭐냐 하니까 딱 50%의 평균 이윤율이 형성됐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럼 100원을 투자했는 자본 A, B, C 전부가 100원을 투자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50의 평균 이윤을 얻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고. 그지? 그래 뿌리면 각 자본가를 하죠. 각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한 잉여가치하고 각 자본가가 수취하는 평균 이윤하고 달라져 버려요. 그러면 자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니까 나는 지금 평균 이윤을 50을 얻는데 50원을 얻었는데 자기가 사실 노동가를 그 A사업의 경우 자기가 노동자를 착취한 거는 60원인데 자기가 수취한 평균 50원이기 때문에 이 평균 이윤이 잉여가치로부터 나왔다고 설명할 수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야. 막스가 쭉 이야기했잖아. 잉여가치라는 것은 노동자를 착취해서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 평균 이윤 형성으로 가뿐이니까 전혀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고 이 평균 이윤하고 잉여가치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야 자본가들이.
그래서 이 자본가들은 이제 어떤 식으로 또 주장을 하냐 하니까 결국 이 이윤이라 하는 것은 결국 이윤은 자본이 지닌 특수한 뭐 힘이라 하자. 무슨 힘인지 모르지만은 자본이 지닌 특수한 힘으로부터 이윤이 나온다 이렇게 주장을 해버리는 거라고. 그 이윤의 원천에 대해서 아무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자본이 가진 그 이윤을 낳는 특수한 힘이 자본에 있는데 그것이 낫는다 이렇게 주장한다 이 말이야. 그 때문에 그러고서 나오는 것이 뭐냐 하니까 그러길래 꼭 이윤을 이자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자본은 가만히 두면 말이야 이자처럼 복리로 자꾸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윤 총액은 1 플러스 이자율 그지? 를 뭐 적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게 복리지. 복리할 때 이렇게 하려. 복리를 할 때. 그러니까 이윤은 가만히 두더라도 저것대로 지대로 그냥 자꾸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막스가 이야기하듯이 이 프라이스라는 그 사람은 그 학자가 하나 있는데 그 당시에 이 친구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자본은 돈이야. 자본은 그 이윤을 낳는 신비한 힘이 있기 때문에 자본을 가만히 은행에다가 그냥 넣어놓으면 말이야. 은행에 넣어놓으면 은행 이자율만큼 매년 성장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려고 그 공장을 차려가지고 말이야, 노동자를 고용해가지고 그렇게 애를 쓰느냐. 모든 자본가들은 공장주의든 돈을 전부 은행에다가 그냥 몇 개가 넣으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그게 지금 이거야 지금 이 이야기라니까. 그런데 모든 자본가들이 은행에다가 돈을 다 몇 개 나오면 어떻게 되나? 이자를 받을 수가 없죠. 이자가 어디서 나와? 그렇긴 결국 지금 막스가 이야기하는 거는 노동자를 착취를 해가지고 자본가가 공장에서 생산 과정에서 노동자를 착취해가지고 잉여가치를 얻고 그 잉여가치 일부가 이자로 나간다. 이렇게 해야지 논리가 맞는데 부르주아 경제학자들 그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야. 은행에서 뭐 매년 예컨대 10% 이자를 준다 이랬어요. 10% 이자를 준다. 10% 이자를 주고 있으면 10% 이자를 주고 있다 하면 이거 이 100원을 말해 10% 이자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거를 10% 이자율에다가 이자율 10%라고 하는 게 0.1이잖아. 이걸 뿌리면 1년 후에 되면 110원이잖아. 그지? 110원이 되고 1년 뒤 2년 뒤에는 말이야 100에다가 1 플러스 0.1에 2년 되니까 1년 뿌리면 뭐야? 100 여기다가 110원에서 또 곱하기 1.1 하는 거 아니야? 그럼 뭐야? 121이네, 그지? 이런 식으로 계속 자본이 증가하게 돼 있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이렇게 주장을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막스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만 이게 말이 되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제3편에 이윤율이
늘 10%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윤율이 저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제3편이. 제3편 원래 그 개념은 그런 거야. 제3편이 이윤율의 저하 경향의 법칙이라고. 제3편 이윤율 저하 경향의 법칙. 이 나올 때 이야기는 1편에서는 제1편이야. 이게 제3편 아니야. 1편에서는 잉여 가치가 이윤으로 이제 전환하는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이야. 그지? 그때 이윤이라는 하는 잉여 가치는 노동자로부터 착취한 거라고 마크스가 이야기했는데 부르주아지들은 말이야. 자본가 계급들은 그게 아니고 자기가 투자한 것에 대한 보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윤이라는 개념이 형성이 됐어요. 그지? 그러니까 잉여가치하고 이윤하고 사이가 이제 끊어졌는 거야. 벌써 이윤 그 개념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평균이윤이라는 딱 개념이 나오면 결국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해가지고 얻은 잉여가치하고 자기가 얻는 현실적인 평균이윤하고 다르다 이렇게 됐잖아. 그 때문에 평균이윤이 잉여가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 이 말이야. 근데 막상 지금 그걸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장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이야기하는 건 그러면 이 평균이윤이라 하는 건 뭐냐? 자본이 가지고 있는 돈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힘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나온다 이렇게 주장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 특수한 힘이라 하는 것이 예컨대 이자율 같은 그런 개념이다 이런 이야기라고. 매년 10%씩 증가할 수 있는 그런 힘이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10% 금년에 10% 증가해버리면 자본이 100원 가만히 놔두더라도 110원이 되고 또 2년이 돼버리면 또 10% 붙으니까 120원이 이래 되고 그러니까 자본이 그냥 자동적으로 자꾸 성장을 한다 이렇게 됐다 이 말이야. 그래서 박스가 야 그런 게 아니다 이러면서 하는 것이 이윤율이 늘 100% 10%만 있는 게 10%로 고정돼서 있는 것이 아니고 이윤율이 저하는 경향이 있다고 제3편에 지금 주장을 하게 됐다 이렇게 봐야 된다니까. 논리가 그렇게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 거야. 뭐가 되죠 이야기가 이제. 근데 지난번에 내가 이야기했지만 이윤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윤율 저하 경향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 3편에 잘 나타나 있는데 연간 이윤율이야. 연간 이윤율. 연간 그래 평균 이윤율이지 그죠? 연간 이윤율은 그 사회 연간 이윤율은 총 투자액부터 총 잉여가치 그리고 총 투자액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기계나 원료를 산 돈에다가 노동자를 고용하는 데 든 돈이야. 불변자와 가변자와 들어가고 잉여가치는 S로 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것은 S 나누기 V 여기 잉여가치율이야. 잉여가치율. 그 다음에 C 나누기 V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C라 하는 것을 기계 원료의 가격에다가 기계 원료의 수량을 꼽으면 이 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노동자 한 사람의 임금에다가 노동자 수를 꼽아버리면 임금이 나오잖아. 이 V로 나눴으니까. 요렇게 지금 연간 이윤율을 요런 식으로 낼 수가 있다고요. 일단 그렇게 놓자고. 그래서 이윤율 저하 경향 법칙은 처음 내가 이야기했듯이 이
부르주아지가 이유는 자본은 신비한 힘이야. 신비한 힘에 의해 창조되기 때문에 가만히 두더라도 점점 더 증가한다. 이것에 대한 증가한다는 주장에 대한 비판이야. 대한 비판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둘째는 뭐냐 하니까 봐, 이 친구도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데 대한 비판이야. 그 다음에 둘째는 실제로 아담 스미스하고 리카르도가 그 당시에 실제로 이윤율이 저하하고 있었어요. 그 사회에서. 그래서 그 이윤율을 저하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지? 두 번째는 아담 스미스와 리카르도 이윤율 아담 스미스와 리카르도가 이윤율 저하를 설명한 것, 그것에 대한 비판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고. 저는 어떻게 그 설명을 했냐 하니까 아담 스미스는 이렇게 설명을 했다가요. 어떤 한 산업에다가 자본이 투자가 많이 되면 생산량이 늘어나가지고 자연히 이윤율이 감소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그지? 한 산업에 자본이 많이 투자되면 생산량이 많이 늘어가지고 당연히 이윤율이 저하, 그 산업 이윤율이 저하, 내가 아까 이야기했듯 그렇게 이야기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건 사실은 한쪽으로는 맞을 수 있지만 한쪽으로는 또 틀릴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근로 산업으로 기계가 돈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새로운 기술을 확 만들어 버렸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생산 방법을 딱 도입해 버리면 상대적 잉여 가치를 생산하듯이 아니면 전 산업이라 하든지 상대적 잉여 가치를 생산하려고 하면 노동 생산성이 올라가가지고 상품들의 가치를 떨어뜨리면 상대적 잉여 가치가 생산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상대적 잉여 가치 절대적 잉여 가치 생산할 때는 노동 시간을 연장을 해야 되고, 상대적 잉여 가치를 생산할 때는 노동자가 사용하는 생활 필수품의 가격을 떨어뜨리면 상대적 잉여 가치가 생산이 되는데, 노동자가 생활 필수품의 가격을 떨어뜨리려고 하면 생필품 산업의 노동 생산성이 높아져야 되고, 그 높아지려고 하면 그 생필품 산업이 사용하고 있는 기계의 값도 또 떨어져야지 되고 이렇게 됐잖아. 그지? 그 때문에 스미스가 지금 그냥 이야기할 때 그 산업으로 자본이 많이 들어오면 이윤율이 떨어진다 이랬지만은 사실은 산업 전체로 본다면 여러 부분에서
투자가 많이 되어버리면 새로운 기술이 발명되든지 새로운 기계가 발명이 되어버리면 생산물의 가격이 떨어지고 그걸 말미암아 이윤율이 확 올라갈 수가 있는 거야. 다른 산업 전체로서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아담 스미스의 그 이윤율 저하가 설명이 잘못되었다고 막스가 이제 비판을 한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리카르도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했냐 하니까 농업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자꾸 인구가 증가한다 이 말이야. 인구가 증가하는 것 같으면 결국 농산물이 증가를 해야 되는데 농산물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자꾸 비옥도가 낮은 토지가 자꾸 경작이 된다 이런 이야기야. 비옥도가 낮은 토지가 자꾸 경작이 되면 비옥도가 낮은 토지에서는 농산물이 생산하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이야기야. 비옥도가 높을 때는 그냥 자연적으로 땅의 비옥도가 높기 때문에 비료도 많이 안 쓰면 그냥 생산이 많이 낮으면은 비옥도 낮기 때문에 비료도 많이 쓰고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농산물의 값이 올라가고 농산물의 값이 올라가면 결국 노동자들에게 주는 임금도 커져야 되고 임금이 인상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이야. 옛날에 쌀 한 대가 말이야 10,000원이다 이러죠. 10,000원인데 이제는 쌀 한 대 값이 20,000원이 돼버렸다 이 말이야. 그럼 노동자 임금을 20,000원쯤 줘야지 노동자가 쌀을 사 먹을 수 있을 거 아니냐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막선 이야기는 지금 농업에 대한 농업 생산 방법이 굉장히 기술이 굉장히 발달을 많이 하고 있다. 기술이 발달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이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 기계도 많이 도입되고 비료도 온갖 비료도 도입되고 경작 방법도 개선되고 이래버리면 농산물의 생산량이 훨씬 높아져 가지고 이 농산물의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반박을 했다 이 말이야. 이거는 경제사적인 이제 저걸로 요 두 개가 있는데 이러면서 막스가 지금 이윤율 저하에 의한 법칙을 지금 설명을 해요. 그 설명이라 하는 것이 뭐냐 하니까 그냥 지난번에 우리가 실업자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하고 똑같은 논리야. 논리는 이거 자 요것이 저거야. 노동자 수하고 기계하고 원료 양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요 비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 노동 생산성이 올라간다는 거야. 그지? 노동 생산성이 올라간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본은 이렇게 되는 거야. 자본은 상대적 잉여 가치를 얻기 위해서, 그지? 상대적 잉여 가치를 얻기 위해서야. 얻기 위해서 노동자를 고용하기보다 기계를 더욱 많이 도입한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지? 이건 말 되잖아. 상대적 잉여가치를 얻기 위해서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서 기계를 더욱 많이 도입한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이거야. 이걸 하면 자본은 이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명제가 딱 성립하는 거야. 그러면 요거의 결과야. 결과는 하나는 요것이 올라가잖아. 요것이 노동자보다 요걸 많이 커져 버리니까 요것이 바로 자본의 기술적 구성이라고 지난번에 이야기했다고. 자본의 기술적 구성. 자본의
기술적 구성 Q시 이거 기계 원료 양이야. 그 다음에 노동자의 수 구성이 상승한다고. 이게 평균 이윤이 R이라 하다고. 이것이 올라가면 분모가 올라가는 거야. 지금 올라가면 다른 거는 어떻게 되든지 관계없이 다른 게 뭐 어떤 식으로 변하든 관계없이 요 자체가 올라간다는 그것은 R을 떨어뜨리는 경향이 없는 거라고. 그지? 요것이 분모가 커지면 이 전체의 값이 이거 전체의 값이 떨어뜨리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R이 저하한다. 이런 게 아니라 R이 저하한다. 이거 알죠? 이거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이 분모가 커지니까. 그것이 R이 저하한다 이런 이야기야. 그런데 또 다른 측면이 있는 거야. 다른 측면이. 다른 측면이 뭐냐 하니까 기계를 더 많이 도입해 뿌리면 결국 저거가 이야기했잖아. 기계를 도입해 뿌리면 이 노동 생산성이 올라가 가지고 이 V라 하는 것이 저거 아니야. 노동자의 생활 플러스품의 값이 떨어진다고요. 떨어지면 또 임금이 이 V가 줄어든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줄어들고 이거는 그대로 있고, 아니면 이것이 증가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요거 제약분이 어떤 식으로 하느냐가 잉여가치율이야. 그제 V분의 S. 이거 잉여가치율. 잉여가치율이 또 상승한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잉여가치율 상승해요. 잉여가치율 상승하면 이것이 상승하면 딴 게 뭐 어떤 관계도 없이 다 이것이 뭐가 되겠어? R이 이윤율이 상승한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다른 건 다 하더라도 이것이 상승하기 때문에 이거 R이 상승하게 될 거 아니냐고. 그지? 그 다음에 또 있다고. 지금 이걸 보라고. 기계 원료의 값도 떨어지고 또 임금도 떨어지고 임금 수준도 떨어지고 이러면 자본가가 투자해야 될 돈이 정해져 버린다고. 이게 떨어지기 때문에 R이 또 올라가잖아. 그지? 그 중에 총 투자액이 기계 원료의 값하고 노동자의 임금 총 투자액이 감소한다고. 잉여가치를 얻기 위한 통 투자액이 감소한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럼 이것도 이것이 감소하기 때문에 결국 R이 또 상승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기본적으로. 근데 우리는 지금 또 여기 있는데 여기 임금 수준하고 기계 원료의 값하고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변할지를 알 수가 없어요. 기계 원료 값이 더 떨어질지 아니면 임금 수준이 더 떨어질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고. 근데 사실은 막스가 이게 두 개 중에 이것이 더 떨어진다고 한번 가정은 했어요. 가정을 했는데 자기도 해보니까 반드시 그럴 이유가 없다고. 왜냐하니까 농업에서의 그 기술 역시 농업이라는 건 토지의 그 비용도 하고 많이 관계가 있다고. 농업에서 농산물의 가격이 얼마나 농산물 가격이 얼마나 하락할 수 있느냐, 그거는 토지의 비용도 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는데, 제조업에서의 상품 가격이라 하는 것은 기계를 얼마나 잘 만들어내버리면 그건 뭐 자연하고는 관계없이 기계와 관계가 있으니까. 그렇기에 이 기계의 값이라든가 기계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의 값은 훨씬 더 농산물의 값보다 더 떨어지기 쉽다. 이래서 요거를 적을 했는데 나중에 가면
아, 그게 아니다. 왜냐하니까 노동자가 생필품으로 쓰는 것이 꼭 농산물뿐이 아니다 이 말이야. 공업에서 나오는 게 얼마나 많아요, 저는. 공업에서 나오는 뭐 여러 가지 생활 필수품 여러 가지 많다 이 말이야. 그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러겠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한쪽에서는 자본이 상대적 인기가치를 얻기 위해 가지고 자꾸 기계화를 한다. 기계를 자꾸 도입한다. 그래서 그걸 보면 한쪽으로는 이윤율이 저하한다는 것이 나오고, 근데 다른 쪽으로는 이윤율이 또 상승한다는 게 나온다 이 말이야. 근데 이론적으로는 이윤율이 저하하는 거하고 이윤율이 상승하는 거하고 어느 것이 큰지는 이론적으로는 확정을 못 짓는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이 3편이 이윤율 저하 경량의 법칙이라고 말은 했지만은 사실은 이게 이윤율 저하 경량의 법칙이 아니고 자본주의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한쪽으로는 이윤율의 저하가 나오고, 그래서 내가 이윤율의 저하와 상승의 법칙,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그 옳은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막스도 자꾸 그 보면 자본론 그 3권에서도 3권 3편에서도 자기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이거에 의해서 이것보다 더 크다는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니까 지금 이윤율 저하 경량의 법칙이 낳는 것이 그거잖아. 처음에는 부르주아 자본가 계급들이 말이야. 자본은 가만히 두더라도 이윤이 자꾸 생긴다는 그걸 자꾸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윤율이 저하한다고 해버리면 더 강력하게 자본가 계급의 주장을 깰 수 있고, 또 아담 스미스나 리카르도가 이윤율이 저하한다고 자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론적으로 논파하기 위해서도 이런 식으로 딱 이야기해가지고 논파를 해버리면 된다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막스는 잠깐 내심으로는 이윤율의 저하를 자꾸 강조하려고 했다는 건 내가 이해가 돼요. 그러나 논리 전체로서는 이윤율이 저하하는 것과 상승하는 것이 동시에 다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라고. 그럼 이론적으로는 어느 것이 큰지를 알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올바른 이해다. 내가 지금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 법칙에 대해서 아직도 자꾸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막스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윤율이 저하한다 한데 그거는 그래서 특히 이 제2인터내셔널이 뭐냐 하니까 독일의 사회민주당을 중심으로 했던 그 세계 공산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제2인터내셔널이야. 제2인터내셔널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이 막스 이윤율 저하 경량의 법칙에 하면 이 이윤율이야. 이런 연도야. 그러면 이윤율이 자꾸 일하다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에 가면 이윤율이 0이 되어버릴 거다. 이 막스 그냥 이윤율 저한다는 걸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윤율이 이렇게 될 거다. 이러려면 이윤율이 제로 되어버리면 자본가들이 뭐 이윤을 얻지 못하고 그러니까 투자도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망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기다리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이게 자동붕괴론이야. 자본주의의 자동붕괴론이냐 할까? 근데 지금
지금 사실은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야. 그렇게 안 나타난다 이 말이야. 실제로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는 것 같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니까 경기가 좋을 때는 이윤율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경기가 나쁠 때는 이윤율이 내려갔다가 이런 식으로 주로 움직이는 게 현실은 현실. 이윤율이 뭐 특별히 저하한다는 이런 경향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윤율이 경기가 좋을 때는 이윤율이 올라가고 경기가 나쁠 때는 내려가고 이런 식의 이 사이클을 그리고 있다. 이것이 맞다 이런 이야기야. 현실이 그렇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자꾸 주장하는 것은 이윤 저하 경향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 이윤율의 저하 상승의 법칙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된다고. 그것이 이제 그 3편에 있는 건데, 근데 이 3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또 다른 게 많은데, 뭐냐 하니까, 자본가들이 말이야, 저 상대적 인기가 적게 해서 노동자를 고용하고 기계를 많이 자꾸 도입해가지고, 이래가 자본 축적을 자꾸 하고 있잖아. 그럼 그런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문제점, 모순이 발생한다. 그래가지고 그 모순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요한 모순 몇 개가 이제 그게 내가 해놨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지금과 같은 공황이 나온다고 그렇게 지금 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몇 가지를 내가 이야기를 하면, 그게, 공황이 발생하는 뭐 특수한 경우라 하자고, 특수한 경우를 켜가지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를 보자고, 하나를 그냥 이 R을 저하 경향하고 이윤율을 저하, 그지? 하고 이윤율의 상승 이래가지고 저 이윤율이 저하하는 거하고 이윤율이 상승하는 거하고 해가지고 이윤율의 저하가 힘이 더 세졌다 이 말이야. 크기가 더 컸어요. 이윤율 상승. 그래서 그러면 이윤율이 실제로 저하한다 이 말이야. 그지? 이윤율이 실제로 저하하면 어떻게 할 거야? 투자를 많이 못하는 거지 뭐. 투자를 못한다고. 이윤이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투자가 감퇴돼요. 투자가 감퇴되는, 사실은 투자가 감퇴된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자본가들이 투자를 적게 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생산된 생산재하고 소비재를 적게 산다는 이야기야. 그지? 지난번 봤잖아. 자본가들이 투자를 적게 한다는 것은 결국 생산재하고 소비재, 생산재를 적게 사고 그전보다 적게 사고 노동자 고용을 적게 하고 이래버리면 노동자 고용을 적게 해버리면 노동자에게 주는 임금 총액이 줄어들어 가지고 노동자들이 소비재를 더 적게 사용하고 적게 구매를 한다 이런 말이야. 그래 버리면 소비재 산업이 또 저거되잖아. 생산이 축소가 된다고. 투자의 감퇴 이래 버리면 생산재와 소비재에 대한 수요 감퇴를 일어나고
생산재 산업이나 소비재 산업은 이 생산 부분은 생산이 축소가 되고 이거 실업이 발생을 하고 이것이 자꾸 지속되어 버리면 잠깐 뭐 그냥 불황이 이렇게 뿌리자 공항에 불황이 발생한다 이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고. 이윤율 두 개를 비교해 가지고 이윤율 실제로 저하에 뿌리면 투자가 감퇴가 된다. 투자가 감퇴가 되는 것은 실제로는 이윤율이 저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이윤의 양이 적어져 가지고 투자가 줄어든다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또 이윤율이 떨어지니까 말이야 자본가들이 투자를 할 의욕이 안 생긴다 이 말이야. 이윤율이 떨어지니까 이거 투자해봐야 뭐 소용이 있겠느냐 이래 싶어 가지고 투자를 안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자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근데 또 다른 이야기는 자본가들이 자꾸 이윤을 얻으려고 노력하잖아.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야? 노동자 임금을 확 삭감하는 그것도 하나의 큰 방법 아니야. 그지? 그지? 자, 그게 이제 그게 자본가가 이윤을 전개시키기 위해 임금 수준을 삭감한다고요. 그런데 저놈도 이야기했지만 임금 수준이라 하는 것은 임금이라 하는 것은 개별 자본가로 봤을 때는 자기가 임금을 깎아버리면 자기는 비용을 감소하는 거야. 자기는 이윤이 생기고 비용을 감소하는 거라고. 비용을 감소시키는 거라고요. 그렇지만은 그 사회 자본가들 전체로 봤으면 노동자들은 그 임금을 받아가지고 다른 상품을 그래 산다 이 말이야. 다른 공장의 상품을 사는데 임금이 꺾어져 떨어져 버리면 자기가 원하는 노동자가 사는 소비재의 양이 확 줄어들어 버린다고. 그럼 소비재가 망해요. 그지? 임금 수요를 삭감하면 소비재에 대한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감소를 할 거 아니냐고. 소비재 수요를 감소가 되어버리면 소비재 생산이 줄어들어요. 소비재 생산이 줄어든다 하면 소비재에 만드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기계나 원료 이런 데 대한 수요가 줄어든다 이런 이야기 아니야.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 소비재 생산이 줄어들고, 소비재 생산을 줄어들면 생산재에 대한 수요가 줄고, 생산재에 대한 수요가 줄고, 그 다음에 또 생산이 줄고, 그지? 이래가지고 전체가 불황, 공황에 빠진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지? 왔어? 그지?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이야기가 또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또 이 상권 상편에는 이런 식으로 공황 불황이 발생하는 이런 그 교육을 여러 가지로 들고 있다고. 또 하나가 이제 이런 이야기야. 이 자본 축적을 자꾸 해가는데 경쟁을 하면서 해간다면 결국 자본가들이 새로운 기계를 자꾸 구입해야 되고, 또 다른 자본하고 이기려고 하면 말이야 생산 규모를 자꾸 확대해야 된다고요. 그지?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니까 자기가 각각의 자본가들이 말이야 자본을 많이 가져야 돼요. 자본 규모가 커진다 이런 이야기야. 그지?
자본의 최소 규모가 증가한다고. 이게 섬유산업을 하더라도 옛날에는 근데 10억을 가지고 공장을 운영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경쟁이 막 심해지고 새로운 기계가 많이 나와버리니까 10억이 아니고 한 100억이 더 필요하게 된다든지 이게 모든 산업에 그런 식으로 자본의 최소 규모라 한다고. 자본으로서 운영할 수 있는데 자본을 내려고 하면 얼마의 돈이 필요하게 증가해 버린다고. 그럼 어떻게 돼? 그럼 이 밑에 가는 자본은 어떻게 되느냐고. 이 최소 규모 이하에 가는 자본은 뭐야? 적이 안 되잖아. 공장을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 돈은 전부가 증권시장에 가가지고 투기를 하든지 은행에 예금을 받아 이럴 수밖에 없다고. 이게 유유자본이야, 그지? 이 최소 규모의 미달하는 자본이 그 유유자본이 되는데 이 유유자본이 은행이나 증권시장에 뭐야 투기자금으로 된단 말이야. 이래가지고 투기를 굉장히 조장을 해가지고 투기라고 하는 건 자꾸 올라가다 언제든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투기의 몰락과 함께 파산, 그지? 파산 등으로 공황이 발생한다. 이거는 뭐 지금 이야기, 지금의 경우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다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2권 3편에는, 3권 3편에는 이윤율을 둘러싸고 이야기하면서 이 자본주의 경제가 잘 나가다가 이 붕괴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경우를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 이것도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포인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4편은 상업자본에 대한 이야기고 5편은 금융자본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 그 다음에 6편은 이제 지대, 토지의 사용료에 대한 이야기. 자, 3편까지 이제 4편이 상업자본이고, 그 다음에 5편이 이자 남는 자본, 6편이 지대, 이제 7편은 그냥 이런 그 각종 소득의 원천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요거 이제 4편, 5편, 6편인데 이건 처음에 내가 저게 이야기하면서 했는데 결국 이런 게 말이에요. 100원을 가지고 투자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불변자본에다가 70원을 투자를 하고 가변자본에다가 30원을 투자를 하고 이래가지고 생산 과정을 거쳐가지고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 이것을 파니까 이래가지고 잉여가치가 20원이 나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지금 기본적인 가정이 뭐냐 하니까 이 친구가 20원을 다 자기의 것을 가져간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니까 이 산업자본가야, 이제 공장 주인이야. 산업자본가야. 산업자본가 자기가 100원을 자기 주머니에서 냈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잉여가치 20원 나오고 또 상품을 파는 것도 자기가
직판장에서 자기가 직접 판다 이렇게 지금 가정이 됩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가정되는 게 뭐냐 하니까 하나가 상업자본이 개입한다는 것은 이 파는 것을 자기 공장에다가 직판장 내가 하는 게 얼마나 귀찮으냐고. 그 때문에 이 파는 작업 이거를 자기가 물건을 만들자 말자 상인에게 팔아버려요. 그럼 상인이 최종 소비자에게 판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니까 그게 이 공장 주인이 상인에게 얼마를 주고 팔고 상인이 최종 소비자에게 얼마를 주고 판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럴 때 이 최종 소비자에게 파는 값이 120원이야. 120원이라고. 이게 지금 120원이었잖아. 120원인데 이 친구는 120원 주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자기가 최종 소비자한테 파는 걸 우리가 120원으로 볼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120원을 본다. 그러면 상인에게 파는 것은 120원보다 싸게 팔아야지. 싸게 팔아가지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110원을 주고 팔았다 이러면 이 공장장은 100원을 투자해가지고 110원에 상인에게 팔았기 때문에 자기가 10원의 이윤을 보는 거예요. 10원의 이윤을 보고 상인은 또 110원에 사가지고 120원에 팔기 때문에 자기도 상인은 또 10원의 이윤을 얻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런 거야. 이게 상업자본가야. 상업자본가는 산업자본가로부터 이 상품을 이 가치 120원의 가치보다 낮게 사와가지고 120원의 가치로 최종 소비자에게 팔아가지고 이윤을 얻는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이 상인이 지금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 상품 살 때 자기 돈을 지금 투자를 한다고. 그러고 상인은 자기 점포도 내야 되고 또 전화도 놔야 되고 그지? 또 고용도 해야 되고 상품 판매하는 사람을 고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투자액에 대한 보상으로 10원의 상업이윤을 얻는다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자 남는 자본의 기본은 뭐냐 하니까 이 친구가 지금 100원을 자기가 주머니에서 냈다 이러는데 이것을 지금 은행에서 꾸어왔다 이렇게 생각해. 은행에서 100원을 꾸어왔다 이렇게 생각한다. 꾸어왔으면 이제 이거는 상인도 이거는 지우고 상인도 자기 직판장에서 지금 샀다고 그냥 가정을 내고 이래 버리면 이러면 이윤을 이 공장장 20원을 받았으면 그 중에 일부를 이자로 해가지고 은행에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라고. 그래서 이 이자 주는 것은 이 잉여 가치 중에 일부가 이자로 나간다 이제 이런 이야기. 가 나오고 또 이 대부분과는 아니고 만약에 이 100원이 주식을 팔아가지고 주주로부터 100원이 나왔다. 이러면 이 20원이 사실은 주주에게도 배당으로 나가야 되고 주주에게도 주주에게 20원이 다 배당이 되나? 반드시 배당이 그렇게 될 필요가 없지. 주주에게 배당이 돼야 되고 여기서 지금 일하는 사장은 지금 저거야. 월급적인 사장이니까 월급적인 사장은 여기 임금을 다 받는다고 지금 생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임금을 받는다고 생각했고 주주한테는 배당이 가는데 배당을 가고 남는 것이 사내유부 아니야. 회사에 남는 돈이야. 이 이윤이 전부
배당과 산해유보로 간다. 일부는 배당으로 나오고 일부는 산해유보로 해가지고 이 산해유보가 다시 회사 확대 재생산을 위한 자금이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지? 그러니까 이자로 가는 거하고 배당으로 가는 거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이자 넣는 자본에 나온다고요. 그리고 지대는 기본적으로 이거야. 토지를 지금 토지에 대한 이야기야. 특히 지대의 문제는 농업에서의 문제인데 농업에서 문제로 들어가요. 물론 건축지도 지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토지의 사용료다 이런 이야기야. 사용료. 토지를 여기는 이렇게 한다 이 말이야. 이 농업 자본가가 있다고. 농업 자본가가 이 지주로부터 토지를 빌려요. 토지를 빌려가지고 이 농업 노동자를 고용을 해가지고 농업 노동자를 농업자본가가 지주로부터 토지를 빌려가지고 농업 노동자를 고용해가지고 농산물을 생산을 한다 이 말이야. 거기서 얼마 이윤이 1년에 얼마 이윤이 나오면 그 중에 일부를 지주에게 토지 사용료를 준다 하는 그런 개념이 바로 그 지대라는 개념이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차익지대, 절대지대가 있는데 그거는 저거를 나중에 책 좀 읽어보시고 그러면 이제 오늘 그 정도 하자고. 그 정도 하면서 혹시 저거가 있으면 질문하실 게 있으면 질문을 좀 하시죠. 그리고 뒤에 이거는 감정소득 원천은 위에서 이야기한 걸 전부 다시 종합을 해놓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